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산속 깊은 연못가에서 무릎을 꿇은 머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앞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사내는 그저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순박하기만 하던 머슴이 하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 땅 깊은 산골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돌쇠라 불렀습니다. 나이는 25이었지만 10살짜리 아이보다도 말수가 없었고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컸고 어깨는 떡 벌어졌지만 얼굴에는 항상 해맑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돌쇠가 사는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이형이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흙벽은 장마 때마다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지게 하나와 몇 벌 안 되는 삼배옷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쇠가 5살 때 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돌쇠가 15살 되던 해에 병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혼자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라는 최영감댁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는데 돌쇠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소를 먹이고 논을 갈고 나무를 하고 밤이 이슥해야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었습니다. 밥은 늘 찬밥이었고 잠자리는 외양간 옆 헛간이었지만 돌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헛간 안에는 볏짚 자리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사방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빗물이 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돌쇠 녀석은 바보라 복도 없어. 25에 장가 한 번 못 간 신세라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뭔 복이 있겠어. 제 어미 얼굴도 못 기억하면서 살아가다니.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다 수근거리면 돌쇠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에게는 딱 하나의 낙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일을 마치고 마을 뒷산에 올라 저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산허리를 감아 도는 것을 보면 돌쇠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돌쇠는 늘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독수리가 산봉우리를 빙빙 돌며 날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자유로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저 독수리처럼 한 번쯤은 훨훨 날아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꿈은 꿈일 뿐이었지만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 하늘에 걸려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돌쇠는 낯선 산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숲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위 뒤를 돌아가 보니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노인이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별처럼 맑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기묘하게도 젊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옷이 신기했습니다. 배옷도 아니고 비단 옷도 아닌 무언가 달빛을 머금은 것 같은 옷이었습니다. 발밑에는 맨 땅인데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느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한참 돌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눈을 들어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이 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느니라. 돌쇠는 눈을 깜빡이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의 이야기이니라. 욕심 없는 눈으로 보면 복이 되고 욕심 있는 눈으로 보면 화가 되는 법이다. 욕심 없는 눈이요. 그렇다. 세상에는 두 가지 눈이 있느니라. 하나는 얻으려는 눈이요. 다른 하나는 그냥 바라보는 눈이니라. 얻으려는 눈은 보이는 것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지만 그냥 바라보는 눈은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서 그것으로 족하느니라. 돌쇠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요. 일이 있어서요. 노인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순하구나. 노인이 손가락으로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저 소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곳으로 곧장 내려가면 마을이 나올 것이다. 돌쇠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얀 석이만 피어올랐습니다. 돌쇠는 무릎이 떨렸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 남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노인이 가리킨 소나무 세 그루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마을이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욕심 없는 눈으로 보면 복이 되고 욕심 있는 눈으로 보면 화가 된다. 무슨 뜻일까? 한참을 생각했지만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찬밥을 먹다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프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최영감이라 불리는 최치원은 인제 고을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 논이 10마지기요, 밭이 5마지기였습니다. 하인이 셋이었고 머슴은 돌쇠를 포함해 둘이었습니다. 최영감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2그루와 배롱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가을이면 홍시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최영감은 5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얼굴이 붉고 배가 나왔으며 눈이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웃을 때는 인자한 것 같았지만 뒤에서는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최영감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영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최준호였습니다. 23으로 반들반들하게 생긴 얼굴에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최준호가 마을에서 문제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빚을 지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마을 처녀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짓궂게 굴어서 원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술을 너무 마셔 길바닥에 드러눕더니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씨앗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갔습니다. 마을 원님도 최 영감 집안의 힘을 두려워해 그냥 두는 눈치였습니다. 최 영감의 딸 최소희는 19살로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였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손이 고와서 술을 놓으면 꽃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밥을 먹다 거지를 보면 밥그릇을 내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못 지나쳤습니다. 그런 소희를 최 영감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남은 재산 다 나눠주겠다. 단속하거라. 하지만 소희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희는 이상하게도 돌쇠에게 친절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돌쇠를 바보라 놀릴 때면 소희는 조용히 나서서 말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돌쇠 오라버니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아가씨, 저 바보 편들다가 같이 웃음거리 됩니다. 웃음거리가 되면 어때요? 소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밥이 모자랄 때는 자신의 밥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소희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마을에는 또 박서방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돌쇠와 같은 머슴이었는데 눈치가 빠르고 입이 살아있어 최 영감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어릴 때 마을에 굴러들어와서 최 영감 댁에 붙어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은 속이 시커머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약한 자를 짓밟고 자신보다 못한 일을 깔아뭉개는 것을 즐겼습니다. 야 돌쇠, 오늘 내 몫 나무도 내가 해와. 돌쇠야, 내 소 먹이는 것도 내 일이야. 알겠어? 이 바보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다시 해. 돌쇠는 싫다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 몫을 혼자 해냈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돌쇠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바보라 참 쓸만하네. 최 영감 댁에는 또 봉수라는 어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15살의 소년이었는데 재빠르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봉수는 돌쇠를 좋아했습니다. 돌쇠 형, 오늘도 박서방이 형한테 일 떠넘겼지요?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형이 두 몫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에이, 형. 봉수는 투덜거렸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가끔 부엌에서 몰래 떡을 빼내 돌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봉수에게는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돌쇠가 살던 마을에서 반 시즌쯤 걸어 올라가면 태봉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중턱에는 명경연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물이 어찌나 맑은지 하늘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저 연못엔 함부로 가지 마라. 옛날부터 그 연못에 갔다 돌아온 사람이 없다더라. 산신령이 지키는 연못이라 하지 않느냐. 귀신이 산다는 소리도 있어. 마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명경연못은 오래전부터 신령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피어 있고 물 안에서는 이따금 빛이 나는 물고기가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연못물은 줄지 않았고 장마에도 물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연못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 댁이 일이 바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이 붉게 물들던 어느 날 최영감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정참판이라는 양반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눈빛이 형형한 분이었습니다. 수행원 셋을 데리고 왔는데 수행원들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참판은 최영감과 며칠을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안채에서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돌쇠는 안채 마루 밑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엿들은 것이 아니라 마루 밑 두더지 굴을 손보다 보니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최형, 자네 집 머슴 중에 키 큰 녀석이 있던데. 아, 바보 돌쇠 말씀입니까? 일은 잘하지만 머리가 좀. 아니, 나는 그 눈이 마음에 걸리네. 저 아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에이, 설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인데. 말을 잘하는 것과 눈빛이 바른 것은 다른 것일세. 나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보거든. 허허, 날이 깨서 그리 보시는 거라면야. 두 사람은 이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자신의 눈이 보통이 아니라는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우물에서 물을 길다 정참판과 마주쳤습니다. 정참판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돌쇠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혹은 돌쇠에게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정참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거라.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짧은 대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7월 칠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여느 때처럼 태봉산 아랫자락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끼질을 하다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하늘이 어찌나 맑은지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그날따라 산속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산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아니라 마치 은구슬이 구르는 것 같은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가슴이 저릿저릿해지는 멜로디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자장가와 비슷한 따뜻함이 있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맑고 높은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습니다. 도끼를 내려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를 헤치고 바위를 넘고 개울을 건너 한참을 올라가니 눈앞에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명경 연못이었습니다. 낮에 보는 명경 연못은 소문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의 돌멩이가 손에 잡힐 것처럼 훤히 보였고 연못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못 안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이 연못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가 흘렀으며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뜰 수조차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셋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도 방울이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장 젊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쇠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나무를 넘어뜨리고 개울에 빠지고 바위에 부딪히면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마을 어귀에 이르러서야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본 것인가? 저분들은 누구인가? 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는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뒤엉켰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러 최영감댁 부엌으로 갔더니 박서방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봉수가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야, 돌쇠, 어디 갔다 이제 와? 얼굴이 왜 그래? 돌쇠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명경 연못에서 여인들을 봤어요. 박서방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명경 연못, 거기 갔어. 미쳤어. 그 연못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몰라. 노래 소리가 나서요. 그냥 발이. 여인이라고. 어떤 여인? 하얀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박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사람이 거기서 목욕을 하겠어. 내가 헛것을 본 거야. 피곤해서 눈이 돌아간 거라고. 아니면 그 연못 귀신들이 홀린 거거나. 봉수도 끼어들었습니다. 돌쇠 형, 거기 진짜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을 어른들이 옛날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쳐. 야, 돌쇠야. 그게 사람이면 지금쯤 마을에 소문이 났겠지. 어느 집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겠어. 절대 사람이 아니야. 산 귀신이거나 도깨비야. 다시는 거기 얼씬도 하지 마. 박서방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연못 속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지만 무서워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놀라면서도 신기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소희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당에서 술을 놓고 있던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희 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라버니? 돌쇠는 명경 연못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희는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명경 연못은 옛날부터 신성한 곳이라 전해져 왔어요. 거기서 본 여인들이 혹시 선녀가 아닐까요? 선녀요? 예.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7월 칠석 무렵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연못에서 목욕을 한다는 이야기요. 옛날에는 가끔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제가 본 분들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소희가 돌쇠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절대 다시 거기 가면 안 돼요. 선녀를 몰래 본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제발 그냥 잊어버리세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연못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래 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이 마주쳤던 그 여인의 얼굴이 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돌쇠는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무언가를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는데 단 한 번 눈이 마주쳤을 뿐인 그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영감 대기를 하면서도 손이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소를 먹이다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박서방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야, 돌쇠야, 일 안 해. 또 그 연못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다 진짜 홀려서 죽는다. 돌쇠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헛간에서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연못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바람에 실려 아주 멀리서 오는 것이지만 틀림없이 그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돌쇠는 헛간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소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선녀를 몰래 본 사람은 벌을 받는다. 노인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욕심 없는 눈으로 보면 복이 되고 욕심 있는 눈으로 보면 화가 된다. 나는 욕심이 있어서 가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노래 소리가 좋아서인가? 돌쇠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가지고 싶다거나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노래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그 눈빛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욕심 없이 그냥 보고 올게요. 돌쇠는 헛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별빛만 의지해 태봉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낮에 다녔던 길이지만 밤이라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부엉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산짐승이 울었습니다. 돌쇠는 무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저 위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연못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달빛보다 부드럽고 별빛보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못가에 여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여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홀로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바위 아래 작은 돌멩이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돌쇠가 잘못 디딘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돌쇠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돌쇠는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여인을 보며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돌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인이 돌쇠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두 번째로구나. 돌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두 번째요. 며칠 전에도 이 연못에 왔었지. 그때도 너였느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노래 소리가 들려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인은 잠시 돌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깊고 맑았습니다. 무섭지 않느냐? 무섭습니다. 하지만 노래 소리가 들려서요. 그냥 발이 왔습니다. 여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예. 다른 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욕심을 품고 접근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런데 너는 그냥 발이 왔다고 하는구나. 그것도 두 번이나. 여인이 연못가에 있는 바위에 앉으며 돌쇠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앉거라. 해치지 않겠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연못가 돌에 앉았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고 머리카락에서는 꽃향기가 났습니다. 나는 오카라고 한다. 하늘나라 서왕모 전각을 지키는 선녀이니라. 돌쇠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돌쇠입니다. 최영감댁 머슴입니다. 마을에서는 바보 돌쇠라고 부릅니다. 바보 돌쇠. 옥하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왜 바보라 불리느냐? 말을 잘 못해서요. 글도 모르고요. 아는 것이 없어서요. 그리고 좀 느려서요. 일하는 것은 빠른데 다른 것은 느립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바보냐? 옥하는 가만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의 눈에는 거짓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거짓이 없는 눈을 가진 자가 얼마나 드문지 아느냐? 돌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 세월 동안 인간을 많이 보았는데 진심으로 순한 눈을 가진 이가 얼마나 드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옥하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별이 비쳤습니다. 나는 사실 이 연못에 억울한 사정이 있어 내년 이 시기에 내려오는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일이요? 이 마을에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있다. 그 홀령이 하늘나라로 오지 못하고 이 산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를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런데 오카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그 홀령이 너무 억울해서 나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홀령은 영원히 이 산에 갇혀 있어야 한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무엇인지요? 오카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알 때가 아니다. 하지만 돌쇠야, 너에게 한 가지만 말해두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가장 큰 덕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니라. 돌쇠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날이 새도록 오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녀와 머슴이 나누는 대화였지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카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구름 위에 집이 있고 복숭아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영감댁 이야기를 했고, 봉수 이야기를 했고, 박서방 이야기를 했고, 소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카는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쇠는 신기한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잘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더듬고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카 앞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술술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오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으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맙다. 오랜만에 이 세상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카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돌쇠야, 내년 칠석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돌쇠는 한참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올게요. 오카가 웃었습니다. 새벽 안개처럼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돌쇠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빛이 모여들었습니다. 오카의 몸 주위에 빛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빛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산을 내려오면서 혼자 말했습니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돌쇠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최영감댁 일도 그대로였고, 박서방의 구박도 그대로였고, 찬밥과 헛간 잠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돌쇠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날들이었는데, 이제는 저 멀리 태봉산을 바라볼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박서방이 일을 떠넘겨도 투덜거리지 않고 했습니다. 최영감이 잔소리를 해도 묵묵히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넉넉해진 것 같았습니다. 봉수가 물었습니다. 돌쇠 형, 요즘 왜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 예. 전에는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돌쇠는 웃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어. 뭐려? 칠석. 봉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칠석에 무슨 일이 있어요? 별이 예쁜 날이잖아. 봉수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칠석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열흘 전부터 태봉산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칠석 전날 밤, 돌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명경 연못에 이르니 물이 예년보다 더 맑게 빛났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내려앉아 은빛으로 부서졌습니다. 돌쇠는 연못가 바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모기가 물었습니다. 발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사방이 고요해지는 것 같더니 연못 위에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빗줄기가 내려오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연못가에 닿았습니다. 옥하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왔구나. 예.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옥하는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돌쇠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희라는 처녀는 요즘도 친절하게 대해주느냐? 예. 오늘도 부엌에서 떡을 가져다 주었어요. 착한 처녀로구나. 예. 너는 그 처녀가 좋으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사람이 없지만 소희 씨는 특히 착해서요. 옥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이 없구나.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해 칠석이 지나고 그 다음 해 칠석이 왔습니다. 돌쇠는 해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옥하는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옥하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글을 배우고 싶지 않느냐? 글이요? 글을 알면 세상이 더 넓어진다. 사람들이 바보라 부르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저 같은 머슴이 어찌 글을. 사람에게 글을 배울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은 열리는 법이다. 돌쇠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옥하가 내려온 날 밤, 돌쇠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옥하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옥하 씨,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옥하는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돌쇠야, 그 억울한 홀령 이야기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 홀령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옥하는 연못가에 있는 바위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바위 근처에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엔 물안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안개와는 달랐습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 홀령이 있다. 3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돌쇠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돌쇠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게요. 옥하가 바위 쪽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개 같던 것이 서서히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와 몸통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생겼습니다. 쉰이 넘어 보이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고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너무 슬퍼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이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이분이 박노인이시다. 3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분이야. 박노인의 홀령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가늘었습니다. 나는 박성두라오. 이 마을에서 나무꾼으로 살았지요.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소. 예, 어르신.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 내가 죽은 것은 억울한 일이었소. 최치원이라는 자가 내 땅을 빼앗기 위해 나를 죽였소. 돌쇠는 놀랐습니다. 최치원이라면 그렇소. 지금 이 마을의 최영감이요. 그 자가 30년 전 내 땅 문서를 가로채고 나를 산에서 밀어 죽인 것이요. 사람들은 내가 실족해 죽은 줄 알지만 그게 아니요. 최치원이 술을 먹이고 비탈해서 밀었소. 돌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노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소. 바로 이 태봉산 중턱 느티나무 아래에 내가 숨겨둔 원본 땅 문서가 있소. 그 문서에는 최치원이 내 도장을 몰래 찍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소. 나는 그자의 계략을 알아채고 문서를 미리 옮겨두었소. 그러나 이미 늦었소. 그날 밤 그자가 나를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성재가 아직 이 마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오. 딸 성화도 있소.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시오. 나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억울함이 풀리면 되었소. 복수보다는 진실을 밝혀주시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박노인의 홀령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투명한 눈물이었습니다. 연못 위에 떨어지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억울함이 풀리는 날, 나는 비로소 하늘로 갈 수 있겠지요. 박노인의 형체가 다시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한참 그 바위를 바라보다 오카에게 물었습니다. 느티나무가 산에 많은데 어느 나무 아래인지요?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이니라. 중턱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한 발짝 북쪽으로 가면 크고 납작한 돌이 있다. 그 돌 아래이니라. 돌쇠는 기억에 새겼습니다. 그 이후로 돌쇠는 틈만 나면 태봉산 중턱을 살폈습니다. 최영감 대길이 끝나는 저녁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헤매다 마침내 혼자 서 있는 느티나무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굵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서 한 발짝 북쪽으로 걸어가니 납작하고 널쩍한 돌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이 좋았습니다. 돌 아래에 흙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파니 기름 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꺼내 보니 안에 문서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를 몰랐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노인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마을 훈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었지만 평소에는 말도 붙이기 어려운 노인이었습니다. 돌쇠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 어른, 죄송하오나 그를 하나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훈장이 나왔습니다.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내가 바보 돌쇠냐? 예.
머슴이 이 문서는 어디서 구했느냐? 산에서 찾았습니다. 훈장이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땅 문서인데 박성두라는 이름이 있구나. 그런데 이 도장 자국을 도장 자국이 이상하다. 마른 먹으로 찍은 도장과 물기 있는 먹으로 찍은 도장이 서로 다른 시간에 찍혔구나. 누군가가 나중에 손을 댄 흔적이 있어.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로 박성두 씨가 직접 남긴 기록이 있구나. 최치원의 계략을 피해 이 문서를 숨긴다는 내용이야. 돌쇠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노인이 미리 기록까지 해두었던 것입니다. 박성두 씨의 아들이 지금도 마을 근처에 있을까요? 훈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성두, 오래전에 죽은, 그 사람 아들이 이 고을 관아에서 아전으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박성재라는 자가 말이야. 관아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야. 돌쇠는 박성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 고을 관아까지 가는 것은 머슴 신세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며칠 뒤 최영감이 고을 관아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돌쇠는 용기를 내어 최영감에게 청했습니다. 영감님, 저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관아에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최영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관아에서 뭘 물어? 쓸데없는 짓 말고 빨리 따라 나와. 돌쇠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관아에 도착해 최영감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돌쇠는 관아 마당에서 여러 아전들에게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가 여기 계십니까? 한 아전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습니다. 뒤뜰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슬프고 깊었습니다. 왠지 박노인의 홀령과 눈빛이 닮아 보였습니다. 제가 박성재입니다. 무슨 일이시오? 돌쇠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름종이로 싼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성재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땅 문서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필체가 맞아. 이것을 어디서? 돌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봉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찾았습니다. 어른께서 30년 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었다고? 누구한테 들었소? 돌쇠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꿈에서요. 박성재는 한참 돌쇠를 바라보다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 문서가 나왔군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문서를 고을 현감에게 올렸습니다. 현감은 처음에 받기를 꺼렸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일이었고 최영감은 이 고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땅 문서에 남은 이상한 도장 흔적과 박성두가 직접 기록해둔 글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감은 마지못해 최치원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훈장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장 자국이 서로 다른 시간에 찍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삼삼오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영감이 박성두를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더라. 30년 전부터 그 땅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마을 논 5마지기도 원래 박씨네 것이 맞겠네. 소문이 퍼지자 최 영감은 발끈했습니다. 관아에서 현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최 치원의 얼굴은 붉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찌 따지시는 거요. 그 땅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요. 이 문서도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도장 자국이 2번에 나뉘어 찍혔다는 증언이 있소. 이것은 오래된 문서라 먹이 번진 것이요. 별것 아니요. 현감은 조사를 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최 영감은 시뻘건 얼굴로 관아를 나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최 영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안채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 최준호를 불러 무언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최 영감이 큰일 났다더라. 30년 전 일이 드러난다는구먼. 박 노인이 실족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래. 하늘은 다 보고 있었던 것이야. 돌쇠는 이 소문을 들으며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노인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칠석에 옥화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올해가 4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헛간으로 돌아온 돌쇠에게 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돌쇠, 내가 그 문서를 가져다 줬어.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대답 안 해도 알아. 최 영감님이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알아. 박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영감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돌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박서방이 비웃었습니다. 옳은 일, 이 바보야. 세상에 옳은 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너는 머슴이야. 주인 편을 들어야 해. 그게 살아남는 법이라고.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박서방은 더 뭔가 말하려다 쳐다보더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한양의 정참판댁 아들과 혼담이 오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이번 일로 처지가 어려워지자 급히 딸의 혼사를 서두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소희는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한양에 가기 싫어요. 왜요? 소희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요. 돌쇠는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무언가를 모른 척했습니다. 소희 씨, 행복하게 사세요. 소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최 영감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지 않아 최 영감은 고을 현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은밀하게 폐물과 엽전을 가득 담은 보자기를 들고 간 것은 최 영감 댁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현감날이 지난번 그 일은 오래된 일이니 그냥 묻어두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날이 깨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현감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보자기가 오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재의 고소는 받아들일 수 없소. 증거가 불충분하오. 박성재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관아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안 됩니까? 소식을 들은 돌쇠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최 영감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돌쇠를 손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서방, 돌쇠 그놈이 나를 배신했어. 내 비밀을 파헤치고 관아에 고했으니 이건 살을 애는 배신이야. 그냥 둘 수 없어. 박서방이 끄덕였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돌쇠를 관아에 넘겨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 그 땅 문서는 내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것을 돌쇠가 몰래 훔쳐간 것이라고 해라. 증인은 내가 되면 돼. 그렇게 되면 돌쇠는 곤장을 맞고 관청에 팔려가겠지. 그러면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못할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박서방은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최영감이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내밀자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그날 밤 박서방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헛간에서 자는 돌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모르고 자는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흘 후 관아 포졸 2명이 최영감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돌쇠라는 자가 있느냐? 주인 집 문서를 훔친 죄로 잡으러 왔다. 돌쇠는 마당에서 땔감을 패다 포졸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돌쇠가 나요. 옳거니 포박해라.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서는 산에서 찾은 것이고. 닥쳐라. 증인이 있다. 내가 집 창고에서 꺼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포졸이 밧줄을 꺼내 돌쇠의 손목을 묶으려 했습니다. 돌쇠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봤자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서방이 마당 한 구석에서 포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돌쇠 형이 뭘 훔쳤다는 거예요. 물러서라.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훈장 어른한테 가져간 것이 산에서 찾은 거라고요. 아이야, 다치기 전에 물러서라. 봉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돌쇠는 끌려가면서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봉수야, 괜찮아. 울지 마. 봉수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돌쇠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현감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현감은 이미 최영감에게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신문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도둑 행위가 인정되었다. 곤장 30대에 처한다.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닥쳐라. 범인이 할 말이 없다. 곤장을 맞을 때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박 노인의 억울함이 다시 묻혀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첫 번째 곤장, 두 번째 곤장,
10번째 곤장, 20번째 곤장, 30번째 곤장.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나서 돌쇠는 관아 옆 창고에 갇혔습니다. 사흘 안에 속죄금을 내지 못하면 관청 노비로 팔려간다고 했습니다. 돌쇠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고는 좁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밤에는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날 밤 창고 안에 홀로 앉아 돌쇠는 등의 통증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이 맞는가? 왜 옳은 일을 한 내가 이런 벌을 받는가? 박 노인의 억울함은 끝내 풀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저예요. 소희예요. 소희였습니다. 돌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소희 씨,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 모르게 왔어요. 봉수가 알려줬어요. 소희가 창고 문틈으로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도 넣었습니다. 등이 아프시죠? 이 약을 바르세요. 소희 씨, 오라버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소희 씨, 됩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라버니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억울한 거잖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다녀가고 나서 돌쇠는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헛간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 따뜻한 밥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 관아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횃불이 여러 개 켜지고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 일행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이름은 이기준. 나이 32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 고을에 뇌물과 부패가 심하다는 제보를 받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곧장관아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모든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박성재의 고소가 기각된 기록, 돌쇠가 도둑으로 잡혀온 기록,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눈썹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이 돌쇠라는 자를 당장 데려오너라. 돌쇠가 끌려 나왔습니다. 암행어사는 돌쇠를 앞에 앉히고 직접 물었습니다. 땅 문서는 어디서 찾았느냐? 돌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봉산에서 나무를 하다 이야기를 들었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문서를 찾았고, 박성재에게 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군장이 그를 봐주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돌쇠를 한참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최치원과 현감, 이하 관련자 전원을 잡아들여라. 그러나 그 밤 박서방이 몰래 최영감 댁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감님, 암행어사가 왔습니다. 나리를 잡아들이려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창고에 갇혀있는 돌쇠에게는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마당이 소란스럽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밤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최준호도 함께였습니다. 낮에 미리 싸두었던 짐 보따리를 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안채에 홀로 남겨진 소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방에 앉아 술을 놓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었습니다. 심부름꾼 하나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소희가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정이 생겼다. 너는 친척 집으로 가거라.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암행어사의 포졸들이 최 영감 댁을 뒤졌을 때 최 영감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칠을 수색했지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돌쇠는 풀려났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의 억울함을 밝힐 핵심 증인인 최치원이 사라졌습니다. 현감은 파직되었지만 최 영감의 살인 혐의는 아직 증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땅 문서뿐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감을 파직했지만 최 영감의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관아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안 되는군요. 돌쇠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 영감이 도망친 것 때문에 최 영감 댁 재산이 잠시 봉인되었습니다. 소희도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한양 혼담도 최 영감이 사라지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소희는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떠나는 날 소희는 돌쇠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저 가요. 돌쇠는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눈은 붉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오라버니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소희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다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소희가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릅나무 아래였습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 영감 댁 머슴살이도 끝이었습니다. 집 주인이 없어지고 재산이 봉인되었으니 머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초가집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봉수는 멀리 다른 집에 팔려갔습니다. 박서방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돌쇠는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칠석까지는 아직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카를 다시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불평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날만큼은 눈물이 났습니다. 돌쇠는 며칠을 빈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밥은 동량으로 얻었습니다. 잠은 큰 나무 아래에서 잤습니다. 몸은 아직도 곤장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이 쑤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은 더욱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손을 내밀어 밥을 구했습니다. 머슴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손에서 밥을 구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지나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한 집에서 노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 거기 앉아 있는 것이 돌쇠 아닌가?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집신을 삼던 칠수 영감이었습니다. 칠수 어른, 자네가 왜 이러고 있어? 밥은 먹었는가? 아직요. 칠수 영감이 들어가더니 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먹게. 우리 집에 여유가 없지만 이 정도는 있어. 고맙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최 영감이 나쁜 놈이지. 그렇지만 세상이 워낙. 칠수 영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돌쇠는 들판 한가운데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을 보다가 문득 오래전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만났던 그 노인. 욕심 없는 눈으로 보면 복이 되고 욕심 있는 눈으로 보면 화가 되는 법이다. 그리고 오카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가장 큰 덕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니라.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 박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성이 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박서방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마을에 굴러들어 왔다고만 했을 뿐, 고향이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뿐. 돌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서방의 원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40 남짓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죽은 것이 30년 전. 박 노인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성두의 아들 박성재는 관아 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서방은? 박 노인이 홀령으로 나타나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소. 아들이 하나. 박성재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관아 아전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되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은 남자이니 딸이 아닙니다. 돌쇠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박 노인이 처음 말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소. 그런데 정작 밝혀달라고 한 사람은 아들 성재뿐이었습니다. 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닐까? 혹시 어머니가 다른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박서방이 그 자식일 수도 있지 않은가? 돌쇠는 달려갔습니다. 박성재에게로. 밤이 이슥했지만 박성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씨, 이 밤에 무슨 일이요? 돌쇠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 혹시 아버지 박성두 씨의 다른 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든가.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마주 앉자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었소. 어머니가 다른 형이 하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이요. 어머니 다른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행방을 알 수 없었소. 이름은 성보. 박성보요. 돌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영감댁 머슴인 박서방의 원래 이름을 혹시 아시오? 그게 무슨 아십니까? 박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오. 그냥 박서방이라고만 들었소. 나이가 40 남짓이라고 들었고요. 나이가 맞습니다. 박서방이 30년 전 마을에 왔을 때
10살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박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그 나이가 맞습니다.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성보 형이란 말이오? 만나서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쇠와 박성재는 그날 밤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어귀 주막 옆에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사라진 뒤 갈 곳이 없어 거기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돌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서방님. 문 안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박서방님, 저예요. 돌쇠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방이 나왔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최 영감 댁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늙고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돌쇠 너냐? 그러다 뒤에 서 있는 박성재를 보았습니다. 박서방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제 이름은 박성재입니다. 박성두의 아들이요.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셋이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뭘? 박서방님 아버지 이름이 박성두 씨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성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보형이요? 박서방, 아니 박성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박성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내가 성보야. 박성재가 울었습니다. 형이었군요. 박성보는 처음엔 울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동생의 눈물을 보자 결국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토록 최 영감에게 충성스러웠는지.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죠. 박성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어릴 때 실수로 불을 낸 일이 있어서. 그 불로 사람이 하나 죽었어. 최 영감이 그것을 알고 날 부려먹었어. 신고하면 내 죄가 드러난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30년이야. 아버지 원수를 알면서도 그 원수 밑에서 살았어. 그게 내 신세야.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서방님, 이제 최 영감은 도망갔습니다. 그 약점도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암행어사가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중입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 그날 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박서방님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방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야지. 이렇게 살아봤자 뭔 의미가 있어.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박성보는 30년 전 그날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그는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갔었습니다. 최치원이 땅 문서 이야기를 하자며 아버지를 산으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어린 성보는 아버지
뒤를 몰래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최치원과 패거리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성두형, 이 땅은 내가 사야겠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 땅은 내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보는 숲속에 숨어 그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최치원에게 발각되어 협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봤다고 신고하면 내 모가지도 위험해. 그리고 내가 불낸 일도 있지 않아. 그것도 같이 드러날 텐데. 어린 성보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살다가 어른이 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최치원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암행어사 이기준 앞에 박성보가 섰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나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박성보의 증언을 기록하고 공식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최치원을 잡아야 했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닷새 후 충청도 어느 고을의 친척 집에서 최치원과 최준호가 발견되었습니다. 포박된 채 끌려왔습니다. 인제 고을로 돌아오는 길에 최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돌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박성보 두 형제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최치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치원, 내 죄를 아느냐? 최치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인은 아무 죄도 없소이다. 박성보의 증언이 있다. 30년 전 박성두를 산에서 밀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또한 박성두가 직접 기록한 문서도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오. 어린아이가 밤에 무엇을 보았겠소. 그 문서도 조작이오. 땅 문서에 도장 조작 흔적도 있다. 오래된 먹이 번진 것이오.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치원, 마지막으로 묻겠다. 박성두를 죽였느냐? 최치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술에 취한 아버지가 스스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박성두 씨를 밀었다고. 그 땅이 탐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놈, 내가 감히. 아버지,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이룬 것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말하겠습니다. 최치원이 아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에게 막혔습니다. 최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하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한 말들, 집 안 깊숙이 숨겨둔 다른 물건들,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결국 드러났구나. 30년이 지났어도 하늘은 다 알고 있었어. 불쌍한 박노인이 이제 눈을 감겠구나. 암행어사가 일어섰습니다. 최치원,
박성두 살해 및 토지 문서 위조, 증인 협박, 관원 매수 등의 죄로 엄히 처벌한다. 가산 전부를 몰수하여 피해자 박씨 가문에 돌려줄 것을 명한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치원은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벌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치원은 관아에서 신문을 받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가산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포졸이 물었습니다. 최치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을 나오는 최치원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산이 몰수되었으니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 한때 자신의 땅이었던 곳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논도 밭도 감나무도 기와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치원은 빈손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이 먼 곳에서 그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목숨을 빼앗은 자의 말로였습니다. 최준호는 모든 것을 증언한 뒤 스스로 모든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와 박성보 두 형제는 아버지의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손을 잡고 그 땅 앞에 섰습니다. 박성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십시오. 편히 가십시오. 박성재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제 가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석이 아직 몇 날 남아 있었는데도 태봉산 방향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빛이었습니다. 돌쇠만이 그 빛을 보았습니다. 빛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 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노인이 드디어 하늘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어르신. 이제 편안하십시오. 그로부터 며칠 뒤 돌쇠는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형성보와 함께 아버지 땅을 일구겠소. 그리고 마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소. 돌쇠 씨, 우리와 함께 해주겠소. 글도 가르쳐 드리겠소. 돌쇠는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돌쇠 씨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소. 도움이 되고 싶소. 그리고 칠석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태봉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명경 연못에 이르니 물이 달빛을 머금고 빛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옥하였습니다. 5번째 해였습니다. 돌쇠야, 옥하씨. 옥하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이 하늘에 도착했다. 억울함이 모두 풀렸다고 했어. 네, 덕분이라 하더라.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성보 씨가 용기를 낸 것이지요. 그 용기를 낸 것은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입을 열지 못했을 거야. 연못이 고요했습니다. 별이 연못 위에 비쳤습니다.
옥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번 칠석이 마지막이야.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왕모께서 내 임무가 끝났다 하셨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올 수 없어.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해마다 기다렸던 것이 이제 끝이었습니다. 돌쇠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돌쇠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녀여서가 아니라 옥하씨여서요. 누가 선녀가 아니었어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옥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난 것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 중 가장 좋은 일이었어. 하늘에 가셔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돌쇠야, 너도. 옥하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빛이 모여들었습니다. 옥하의 모습이 점점 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잘 있어라, 돌쇠야. 그리고 빛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못이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노래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주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돌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열해가 지났습니다. 인제 고을에 박씨 형제가 세운 서당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이었습니다. 그 서당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글을 배웠습니다. 박성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어른이 되어 배우는 글이라 남들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돌쇠는 글을 익혔습니다. 서툴게 쓰다가 조금 잘 쓰게 되다가 나중에는 서당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쇠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바보 돌쇠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돛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태봉산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봄빛을 받아 산이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못가에서 들었던 그 노래.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달려와 돌쇠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선생님, 저 배가 고파요. 돌쇠는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5의 바보 머슴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들 틈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에서는 흰 구름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오래전 태봉산에서 독수리가 날던 것처럼 구름도 자유롭게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잘 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살며시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욕심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복이 되고 욕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화가 되는 법이라 했습니다. 바보 돌쇠는 평생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재주도 없었고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밀 줄 알았습니다. 억울한 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눈에 가장 귀해 보이는 것이었나 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빼앗은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을 두려움으로 살아온 자는 결국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바보 머슴은 결국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